사법센터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형사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판 이후 단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판이 열린다는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된다는 뜻이죠. 기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재판을 통해서 벌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검사가 판사님한테 사건을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형사 재판이 열리는 건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형사 재판에서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에요. 판사는 그 사이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이렇게 법적으로 들여다보고 잘못을 했으면 유죄, 잘못이 없으면 무죄, 이런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는 빠져있죠. 관찰자, 증거로서 존재하는 게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기소가 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제 다 왔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정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판사님이요, 이 사건은 하나도 몰라요. 물론 기록이 가기 때문에 판사님이 재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기록을 읽어보긴 하는데요, 어떤 백지 상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재판이 열리거든요. 실제로 이게 유죄, 중형이 선고되기까지 가야 할 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가야 할 길의 주체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지켜보면서 내가 적절한 역할을 이렇게 해야 나도 후회가 없고 이 재판 결과도 좋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해자를 대신해서 법정에서 싸우는 역할을 검사가 합니다. 자, 이런 구조를 이해하셨으면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수사기관 과정도 엄청 힘들었는데 법정에서도 뭘 또 해야 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이후에 수사가 촘촘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워진 구조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뭐가 있다고 했죠? 피고인, 그러니까 이 재판을 받는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물어보고 답하고 피의자 신문조서가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했죠? 나 이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휴지 조각이 돼서 못 쓴다고 했죠. 증거로 이거 살릴 방법 없다고 했잖아요. 공판에서 이러다가 무죄가 나오면 어떡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 속상하겠죠. 일단은 일반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흐름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에 앞서서 특이한 절차들, 특이한 재판들이 뭔지는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공판 준비기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재판 중에도 좀 쟁점이 복잡하거나 뭐가 좀 이렇게 말이 너무 이렇게 여기도 다르고 막 이래서 뭔가 좀 사건이 많이 꼬여 있거나 이런 거는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걸 잡아요. 이 공판이 나중에 점점 이제 효율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찰이랑 또 피고인 측의 변호사 쪽이 미리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이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증거 조사라는 말은 이 증거 네가 인정하니 안 하니 뭐 이런 것들, 안 하는 증거는 그러면 법정에서 어떻게 보완할까, 뭐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해서 증거 조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어떻게 향후에 해나갈지를 잘 논의하는 절차를 공판 준비 절차라고 해요. 국민참여재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게 요거에 대한 법률이 있잖아요. 일반 국민이 배심원이나 예비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 재판을 말합니다. 너무 이 법관이 법으로만 이렇게 사건을 보지 않고 그냥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어떤 게 좀 공평한가 라는 것들을 법안에 좀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간이 공판 절차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 말 그대로 간단하게 한다 이거예요. 공판 절차는 재판이에요. 그럼 재판을 간단하게 하는 게 뭘까? 피고인이 공판정, 그러니까 법정에 딱 와가지고 자백을 해요. 그런데 이게 중범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독 재판이라고 해서 너무 이게 심한 죄를 저지르면 합의부, 그러니까 판사가 3명인 법정에 들어가서 재판 받는 거예요. 그 합의부 사건은 이거 안 돼요. 간이 공판 절차 안 되는데 판사 1명이 법정에서 재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단독 판사 법정인데요. 그 법정에 나와서 제가 그거 다 한 거 맞아요,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라고 자기가 자백을 하면, 그때는 이 증거 조사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좀 간소하게 하고 증거 능력도 조금 편하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도록 만든
그런 것을 간이 공판 절차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다 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재판이 열립니다 하고 공판기일이 잡혔다고 종이가 날라와요. 피해자한테도 원래는 날라오는데 가끔 빼먹고 안 보내줄 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검찰청에 전화를 해요. 아, 이런 사건 몇 번 사건이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처리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기소됐는데요? 라고 말을 해요. 기소됐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 옆에 있는 법원에 기소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법원에 민원실에 전화 걸어서 아, 검찰 사건 번호가 이건데 이거 법원 사건 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법원 사건 번호를 확인을 하면 그때부터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사건이 언제 재판이 진행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써 있습니다. 서류가 날라와서 첫날 이제 재판이 딱 열리는 첫날, 그날 가보면 일단 뭐를 하냐면 판사님이 뭐 몇 번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피고인이 나와 있잖아요. 피고인한테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살아요? 뭐 생년월일 뭐예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피고인이 이제 뭐라 대답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 생뚱맞은 사람을 재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맞는 거는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피고인의 이 인적사항 같은 걸 물어보는 거를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나서 검사가 이 피고인이 왜 여기 지금 서 있는지, 뭔 잘못을 해서 여기 서 있는지를 말을 합니다. 그거를 공소사실을 읽는다고 하는데요, 검사가 이 피고인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짓을 저질러서 무슨 죄로 이 법정에 섰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판사님이 이제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면은 뭐 얘기를 하겠죠. 저는 이거 뭐 인정 못해요, 뭐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닌데 여기까지 와서 억울해요, 이럴 수도 있고, 아 제가 그거 한 거는 맞는데 좀 너무 과장돼 있고 제가 좀 이렇게 다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이게 다 달라요, 사건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증거 인부라는 걸 합니다. 여러 개의 증거들이 지금 그 재판에 오기까지 모여 있단 말이죠, 종이로. 거기 뭐 카카오톡 뭐 메시지 서로 주고받은 것도 있고, 아니면 CCTV 화면도 있고, 뭐 이런저런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재판이 열린 건데, 그러면 그 증거들마다 번호가 있어요. 1번 피해자의 진술이 뭐 이렇게 써 있다, 2번 뭐 사건 현장 CCTV, 뭐 3번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피고인이 동그라미 X 표시를 하는 것을 바로 증거인부라고 합니다. 판사님, 저는 1번이랑 3번은 증거로 쓰는 거 동의하지 않아요, 2번은 제가 동의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은 그거 체크를 한 다음에 그 X 표시된 거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드러나게 해야겠죠. 그런 과정이 그 이후의 절차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날은 증거 동그라미 X 표시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증거 뭐 신청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 피해자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얘기한 거 나 못 믿겠어서 X 표시했는데 법정에 불러주세요, 네 물어보게. 증인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아, 목격자가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이런 게 없었는데 왜 봤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거 X 표시, 그러니까 그 목격자도 증인으로 불러주세요. 피고인이 그렇게 신청할 수도 있고요, 검사가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피고인은 그렇게 피해자를 뭐 세게 안 때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피해자를 진료한 사람이랑 그 다 받아보니까 엄청 심하게 다쳤다더라. 그러니까 그 진료한 사람 제가 증인으로 부를게요, 아니면은 그 진료한 결과를 다 받아서 다시 이제 증거로 내겠습니다, 라던가 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주로 증인을 누구를 신청할지를 정리를 하죠. 그래야지 증인을 많이 신청하면 재판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필요 없는 증인은 좀 이런 사람까지는 부르지 맙시다 이러면서 서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처음 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그 증인을 부르고 또 증거도 뭐 더 내고 막 이러면서 점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진행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증거는요, 피해자가 직접 판사님한테 내는 거 증거 아니에요. 검사가 내는 게 증거예요.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판사님한테 편지로 막 판사님 이것도 좀 봐주세요, 이것도 봐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녹음 파일 내고 막 이런다고 이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낼 게 있으면 검사님한테 공판검사가 있거든요. 그 법정에 와서 앉아있는 그 검사가 일하는 검찰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검사님 저 이 사건 이거 증거 추가로 좀 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해서 그 검사를 통해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라던가 아니면 CCTV 같은 거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아마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판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를 낸다는 게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오기 전에 이 증거를 낼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안 냈다. 그러면은 마치 조작한 증거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애초에 그럼 내지 왜 지금 와서 내? 이런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와서야만 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이 있고 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막 SNS를 탈퇴하고 이랬다. 그랬는데 이거를 복구를 맡겼는데 이제서야 세 번째, 네 번째 업체에 가서야 복구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늦었지만 낼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내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사건 직후에 친구랑 막 카톡한 게 있는데 나는 다 그게 지워졌지만 친구가 나중에 연락이 됐고 나랑 카톡한 그 내용을 막 캡처해가지고 보내줬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증거로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증거를 뭘 낼지 미리 내가 알아보고 싶다. 뭐가 들어가 있고 뭐가 안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면 법원에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는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님한테 신청서를 써내면은 판사님이 보고 아, 이 사람 피해자가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열람을 허가해 주기도 하고 불허하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판사님은 거의 저는 못 봤어요. 거의 못 봤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말했던 거,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 진술조서 이런 것들은 좀 보게 해준다던가 공소장이나 뭐 증거 목록 같은 거는 보게 해준다거나 그러면서 피고인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안 보이게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피해자가 증언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면 더 안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피해자 국선 변호사나 피해자의 변호사가 있으신 분은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기록을 열람 등사하는 것을 신청해서 보시면 향후에 진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다 진행을 하고 뭐 증인 신청했는데 증인도 다 불러서 이제 조사했고 이제 증인신문도 다 했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사건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변론 종결이라고 해서 사건을 딱 닫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 다 들어봤습니다. 다 받아봤습니다. 이제 끝! 이러고 딱 사건을 닫아요. 그거를 변론 종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판결이 선고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거예요. 이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를 보면 거기에 재판에 누가 참석했는지, 몇 월 며칠에 누가 뭘 냈는지 이런 것들이 써 있어요. 뭘 냈는지만 나오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대충 이제 그 문서의 제목을 보면 아, 어떻게 재판이 흘러가는구나 이런 거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판마다 피해자가 나가야 되냐? 어떤 분들은 재판마다 출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는 관찰자 그리고 증인으로서만 기능을 합니다.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꼭 법정에 나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법정에 나가서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보이기가 쉽겠죠. 피해자 국선 변호사나 피해자 변호사가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가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 대신 가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를 봅니다. 이 피해자 변호사가 공판에 안 간다는 거로 너무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피해자 변호사의 일정까지 고려해서 재판이 잡히지 않아요. 다른 재판이랑 겹치거나 할 경우에는 사실 못 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피해자의 경우에는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한 법정에 나갈 일이 잘 없어요. 그냥 의견 진술권이 있긴 한데요. 그 의견만 진술하러 법정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신청 자체도 거의 하지 않고요. 증인 신문을 받을 때에 주로 법정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증인 신청을 안 할 때도 있잖아요. 예, 사건에 따라서는 그냥 법정에서 굳이 부르지 않고 저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얘기한 거 내가 인정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탄원서를 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탄원서를 내는데요. 그 과정이 참 힘들어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화가 나요. 별말을 다 하거든요. 자기가 어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쪽에서 먼저 꼬셨다, 뭐 이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 뭐 술 먹고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뭐 여러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내가 반성한다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볼 때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역량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겠죠. 탄원서를 낸다거나 증인으로 나가서 할 말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판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